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는 지난 한 달간 YTN이 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보도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는 YTN 대전 충남 취재본부의 양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듣기 쉽지 않은 지역 소식 취재 뒷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얼마 전 벼락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놀라신 분들 많습니다. 벼락과 우박은 보통 대기가 불안정할 때 나타납니다. 땅으로 떨어지는 낙뢰는 연평균 10만 회 정도라고 하는데 그중에 80% 가까이가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기상예보 잘 확인하시고요. 낙뢰 예보가 있으면 외출을 가급적 삼가시길 바랍니다. 또 기상청 홈페이지 우리 동네 낙뢰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입니다. 행동 요령까지 잘 숙지하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연 시청자 평가원께서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위험이 과장되면 안 된다. 위험이 축소돼도 안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각에서는 본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오늘 리뷰 Y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의견 대립이 팽팽한 본 사안을 YTN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뜨거워진 주제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소식. YTN 보도부터 좀 차근차근 볼까요? 정치권에서는 이걸 뭐 어떻게 불러야 되냐 이거 가지고도 좀 논쟁이 있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언어적 프레임으로까지 이어진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염수냐, 처리수냐, 시찰이냐, 검증이냐에 이르기까지 이게 여당, 야당, 정부 간에 다른 목소리들이 파생되고 이것이 YTN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전해지면서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었습니다. 5월 12일 보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수 누가 맞습니까? 에서 앵커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벌어지는 뜨거운 공방만으로도 이 사안이 얼마나 관심을 받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하냐는 것일 텐데요 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상의 문제인식을 실제적인 심층, 탐사 보도를 통해 규명하는 무거운 사명이 YTN과 같은 언론사들에게 있는 것 같고 향후 추가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국민 건강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보도에 신중함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보도 어땠는지 실장님 첨언해 주시죠. 네.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민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전 문제가 좀 전문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이게 일본에서 발생해서 우리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제일 좀 주목하고 싶은 분야는 이게 정쟁거리가 돼가지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게 좀 우려할 만한 측면이고요. 이게 또 한일 관계, 한미 관계, 한중 관계 여러 가지 외교 문제가 엮여 있어서 이것을 어디에 중심을 두고 이 문제를 봐야 되느냐 하는 것부터가 중요한데 언론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제일 중앙에 놓고 이 문제를 판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뭐 정말 괴담 수준의 그 소문이나 주장도 난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의 방향으로 삼아서 그것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갖게 되고요. 사실 이게 뭐 여러 나라가 얽혀 있는 문제고 또 국민 건강까지 좀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더 팩트를 확인하고 좀 심층 취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1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6번째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 이달 말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의 보고서는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근거로서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라는 어떤 상징성이나 보고서 자체의 무게 때문에 이제 보고서 내용도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YTN도 이제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보도를 했습니다. IAEA 오염수 추가 핵종 없어 원안위 평가 보류 보도에서 6차 보고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초 국제 원자력 기구의 오염수 분석은 2021년 일본과 합의한 범위 하에서 진행해온 알프스 처리수 취급 안전 관련 측면 검토 프로젝트의 일부이고요. 이 검토는 이제 오염수가 안전하게 바다로 방류될 수 있게 지원해달라는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의 보고서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의 어떤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지 다소 오심스러운데요. 관련 보도를 보면 검증보다는 이제 대체로 보고서 내용을 단순 소개하는 데 좀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IAEA 국제원자력기구 자체가 원전 확대를 지향하고 있고 또 국제원자력기구 예산 분담률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일본이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영향력에 무시할 수 없다는 건데요. 실제 일본 정부가 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자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이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국제원자력기구나 그 기구에서 낸 보고서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인 접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언론들도 이런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텐데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가원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게 본사는 향후 영향이 이게 문제 직접 당사자로 보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관련 태평양 인접국들 이게 크게 보면은 직간접적으로 전 세계가 본 문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사실은 직간접적인 당사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YTN에서 내부에서 외부로 보도의 시각을 전환하고 확대하는 형식의 심층 취재를 지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언론이야말로 이들 여러 국가들의 입장과 기류들을 전하고 경청하면서 본 사안에 대한 정부 또 나아가 국민적 판단을 도와야 할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월 24일 12년 지났지만 원전과 사투, 미래 세대 걱정 YTN 보도는요. 인근 바닷가 마을 주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와 이제 여기서 인근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이죠. 거기 바닷가 주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 그리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이런 목소리들을 함께 전함으로써 일본 내 여론이 꽤 복잡하구나 하는 기류를 전하고 있습니다. 6월 5일 일본 방위상 면전에서 오염수 방류 비판한 피지 장관 보도는요. 이해관계가 또 우리만큼이나 또 밀접하다고 할 수 있죠. 태평양 도서국 중 하나인 피지의 장관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단신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들은 대한민국 내부에서의 논쟁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입장과 여론의 기류를 발빠르게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보도들입니다. 이처럼 내부에서 외부로 시각을 확대하는 YTN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를 마실 수 있다. 논란이 됐던 발언인데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참석했던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세계적 석학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좀 듣다 보니까 비과학적이거나 좀 문제가 되는 발언을 많이 해서 이게 석학이 좀 맞는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5월 16일자 YTN 보도 오염수 1리터 마셔도 돼. 영국 석학 알고 섭외했나 보도를 보면서 궁금증이 다소 풀렸습니다. 그 YTN 보도는 이제 그 웨이드 앨리슨 교수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전했는데요. 그의 저서를 소개하면서 그가 꾸준히 방사선과 원자력의 위험성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해 왔다는 점,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책임보다 쓰나미 책임에 대한 어떤 대응 실패가 더 이제 심각하다고 사고한다는 점, 그리고 지구 온난화 해법도 이제 핵발전소 찾고 있다는 철저한 원전주의자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의 발언 중에서 과학적으로 틀린 사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지 않은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모든 사안이 그렇지만 어떤 논란의 종착지는 국회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이거 가지고 한창 논쟁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쟁의 수단으로 좀 흐르는 건 안타깝게 보시죠, 그래도. 네, 좀 그런 의미에서 정치부 기사로 나왔던 이제 당정 수산물 방사능 측정 강화, 민주 1대변인 노릇 그만 같은 기사는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남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후쿠시마 아파다에서 잡힌 이제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세가 넘는 세슘이 검출된 것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세슘이 한국 바다로 흘러올 가능성이 적다거나 우리 해역의 어떤 방사능 검사책을 확대하자는 여당 의원의 어떤 주장과 국제해양재판소 잠정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이제 어떤 지키자는 제안과 이제 잠정조치가 이루어져서 재판이 이루어지면 실효성 긴 어떤 그 억제책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양쪽의 주장이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또 외교적으로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검증은 없고 양쪽의 주장만을 전하면서 그냥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격화된다고 보인다라고 이제 기사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양당 입장에 근거한 어떤 정치적 입장의 다름의 문제로 볼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관련된 이슈라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검증을 한 후 보도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이럴 때 언론이 기댈 수 있는 게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이 나온 대담은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문가 보도가 유용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도와 관련해 이제 과학적 사실이나 전문 용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청자들이 좀 쉽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원전 현장 점검 성과는 기사가 도움이 됐습니다. 시찰단에 대한 어떤 냉정하게 평가를 내리는 대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픽 등으로 오염수 방류 절차 등을 보여줘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오염 정화와 관련해서 그 알프스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액종 제거 설비라고도 이제 설명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액종이라는 말에서 또 한번 막히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를 알기 쉽게 방사능 물질 정화 설비로 언급해 준 점도 좋았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가의 출연으로 어려운 정보를 과학적 증거로 전하는 뉴스 구성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여러 전문가의 지혜가 필요한 주제라고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본 사안은 생산적인 토론과 논쟁의 장이 언론을 통해 활발하게 마련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찬반 교수님을 한꺼번에 모시는 뭐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본 사안의 특성상 나열식 대담 보도보다는요, 토론식 대담 보도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앞선 보도를 포함한 YTN 대담 보도들이 주로 전문가 한 사람의 의견을 전하는 그런 나열식 대담 보도들이었는데요. 이들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생산적인 논의들을 주고받는다면은 그 토론의 장이 어떨까 몹시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런 보도들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맞짱 토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한가 이 보도를 보면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전문가의 찬반 의견을 한 보도안에 편집하여 전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었습니다. 내용도 간결하고 시각적으로도 시청자의 주의 집중을 끌 수 있는 보도 방식이라는 점, 무엇보다 이게 양측의 견해를 한 보도안에서 전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또 토론의 주체 중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주체 중 하나가 바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정부 당국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월 1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 준비 상황은 이 보도는요. 관련 핵심 당국자인 박문규 국무조정실장과의 대담을 전하고 있습니다. 앵커의 질문을 통해 시찰단의 구체적인 시찰 내용에 대해 국민적인 의구심을 해소하려고 많은 질문들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런 노력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전달되기는 했지만 이건 역시 아무래도 정부 당국의 일방적인 입장이 전달되는 쪽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자, 만약 입장이 갈리는 전문가 양측과 정부 당국자 간 3자 토론회장이 마련됐다면 어땠을까? 국민적 의문점을 해소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책에 대한 소통 그리고 대안 마련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거를 시청하는 국민들 역시 정부의 소통과 경청 노력에 신뢰를 보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실장님. 네. 의견 어떻습니까? 토론 방식
굉장히 유효하고 또 시청자들이 그 의견 차이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자 토론, 양자 토론 다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이런 토론들이 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될 경우 이게 다시 그냥 의견의 어떤 수렴의 방향을 서로 찾아나가는 것보다는 대체로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냥 평행선으로 달리고 싸움으로 끝나서 저거 뭐지 하는 이상한 결론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요점은 이 토론을 굉장히 실효적으로 효과 있게 하려면 준비를 사실 많이 해야 되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양질의 토론자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적하셨듯이 저희는 대담식 출연을 통해서 일단은 우리가 시청자의 입장에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계속 하고 그것을 또 이제 시차 토론 방식으로 해서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한 다음에 또 다른 주장을 가진 사람을 또 인터뷰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가 그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역시 이 토론을 통해서도 아마도 또 답답함이 좀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저희로서는 최대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같이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저도 다양한 방식을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방류 가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또 혹여 방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전후로 상당 기간 동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쟁의 결론이 무엇이든 그 영향에 대해 집요하게 취재하며 진실을 쫓는 것이야말로 과학적인 언론이 취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과제고 역할이지만 YTN이 기꺼이 맡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 이선민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대책을 130만 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를 수십 년간에 걸쳐서 바다로 흘려보내는 일은 초유의 일입니다. 일단 방류돼서 바다가 오염되고 나면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방류를 막기 늦었다는 비관의 목소리가 있지만 끝까지 과학적 검증과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필로그 Y에선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오는 지국별 기자들의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 충남 취재본부 양동훈 기자가 YTN 서울 상암 본사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취재해온 굵직한 보도 뒷얘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YTN은 전국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전 충남 취재본부의 기사를 더욱 풍성하게 전하고 있는 양동훈 기자. 시민들의 제보부터 굵직한 단독 보도까지 취재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해지는데요. 본인을 대전 충남 취재본부의 어떤 존재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대전, 충남, 세종 지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전국부 대전 충남 취재본부 양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대전지국에서 우리 양동훈 기자를 모시게 됐는데 일단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지국 기자분들이 출연한 거 혹시 보셨나요? 네, 예전에 전국부 선배들 에필로그에 출연했던 영상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또 어떤 내용 말씀해 주셨는지 한번 구경하고 왔습니다. 보니까 어떠셨나요? 이게 사실 저는 출연 자체가 처음이라서 네. 보면서 큰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오히려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그냥 오늘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른 전국부 그 기자분들과 얘기를 할 때 보면 각 지국마다 좀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양 기자가 있는 대전지국의 특징은 뭐가 있나요? 저희 대전지국은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취재기자는 그중에 3명이고 네, 그리고 촬영기자 선배 2분,
그리고 이제 운전해 주시는 선배랑 뭐 오디오맨들 이렇게 해서 총 9명이 있는데 담당해야 하는 구역은 대전, 충남, 세종까지 3개 광역자치단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적은 인원이 멀리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서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럼 양 기자가 있는 뭐 대전 지역이 충남의 특징을 좀 꼽아주신다면요? 이게 사실 충남 지역은 특별한 지역색이 있는 곳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위치도 가운데이기도 하고 서쪽 끝으로는 바다가 있고 대전이라는 대도시가 있고 철저하게 계획된 세종이라는 계획도시가 있고 그리고 충남에는 뭐 농지도 있고 농장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전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축소판으로 다 벌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중에서 시청자분들이 기억할 만한 굵직한 보도, 뭐 반향이 컸던 기사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가장 반향이 컸던 보도라고 하면 보령해저 터널 관련된 연속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제가 보도했던 것들을 합치면 유튜브 조회수가 500만 정도가 나온 좀 꽤 시청자분들이 많이 봐주신 그런 보도였는데 이걸 저희가 연속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해저 터널을 관리해야 되는 국토관리청이나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개선 대책으로 다양한 조치들을 할 거다라는 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줄 정도로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모여서 후속 조치까지 이어진 그런 보도였습니다. 제보는 Y라든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제보가 뉴스로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기억에 남는 제보도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억에 남는 제보가 하나 있는데 네. 축협 전 직원이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충남에 있는 한 지역 축협에 근무를 하셨는데 거기서 성추행을 당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회사 돈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라는 제보였어요. 근데 첫 번째로 수사가 진행된 게 없고 두 번째로는 증거 자료도 거의 가지고 계신 게 없고 네. 물론 이제 횡령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통장 사본 같은 걸 몇 개를 주시긴 하셨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보도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바로 회사의 그 담당자, 그 통장 관리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네.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면 제보자가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제보자가 회사에서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는데 그걸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오히려 이게 더 기사거리다. 네. 왜냐면 이게 어떤 사안이었냐면 축협을 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쓸 수 있는 축협 상품권이 있는데 이거를 실수로 없애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실 상품권이라고 하면 사실상 현금이랑 동일한 건데 네. 수억 단위의 돈이 그냥 증발을 해버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으니까 내부적으로 처리하려고 직원들한테 돈을 얼마씩 내라. 네.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이 돼서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상품권 문제에 더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횡령 의혹 그리고 성추행 문제까지 연이어서 계속 보도를 하게 됐고 지금 성추행 문제는 법원에서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왔고 횡령 이 부분과 관련된 사문서 위조 건도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를 해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신빙성이라든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를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취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양쪽을 취재하다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얘기를 실수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좀 명백한 정황이 담긴 뭐 녹취 파일이나 영상 같은 게 있다면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네. 결국은 애매한 상황에서는 증거를 계속 확인해보고 찾아보고 거기서 기자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내주는 결론을 기다려야겠죠. 다양한 현장을 좀 다니시잖아요. 기억에 남는 현장도 있는지 궁금해요. 좀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대전에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4명이 이제 만취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보통은 이제 이런 사고가 나면 기자들이 사고가 난 현장을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장례식장을 찾아가 보게 되잖아요.
보통은 사실 장례식장에 가면 쫓겨나요. 기자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환영하지는 않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슬픔에 잠겨 있는데 기자들이 찾아오면은 우리 인터뷰 안 하고 싶다, 가시라. 그런데 이제 이 승아 양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취재에 임해 주셨어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유가족분들이 취재에 안 응해 주시니까 힘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는 유가족분들이 있으면 그게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슬픔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다 보는 거잖아요. 물론 유가족분들의 슬픔에 비하면 정말 비교도 안 되겠지만 저희도 이제 그렇게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희도 같이 힘이 들고 슬퍼하게 되고 이제 기자들이 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자들이 더 노력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대처 방법이라던가 아이들을 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고 그런 게 현실로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기자로서의 사명감까지 좀 느끼신 것 같네요. 제가 이제 앵커로서 아침에 이제 뉴스를 전하다 보면 우리 양동훈 기자의 이름을 굉장히 자주 부른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거든요.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비결이 있나요? 우선은 제일 큰 건 이제 YTN이라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른 기자들 친하게 지내는 기자들 많이 있는데 사실 시청자 제보를 이렇게 많이 받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사거리는 안 될 것 같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나중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다양한 제보건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챙겨보고 그렇게 이제 현장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제 이메일로도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이제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처음 보는 전화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와서 YTN 기자님이시죠? 하면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씩 취재를 진행을 계속 해 나가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정보가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경로도 조금씩 더 많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더 많은 취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보도가 완성이 됐을 때 사실 기분도 남다를 것 같거든요. 보도를 한 뒤에 좀 뿌듯했던 경험도 있으실까요? 대전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인데 이제 직원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언제부터 출근하시면 되고 막 이렇게 보냈는데 이걸 실수를 했던 거예요. 다른 직원이 퇴사한다고 해서 그 직원 목까지 뽑았는데 이 직원이 갑자기 저 그냥 더 다닐래요를 해버린 거예요. 어찌됐건 이분이 사직서를 공식적으로 낸 건 아니었으니까 이분도 퇴사를 시킬 수 없고 그렇다고 공공기관에서 정해진 인원 이상으로 뽑을 수도 없고 이렇게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용을 못하게 됐다라고 전달을 했어요. 실수해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어쨌든 한 명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본 상황이었고 어쨌든 보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회사에서 이분을 채용을 했거든요. 네. 시험을 보지 않고 채용을 하는 걸로 결론을 냈어요. 이런 경험을 할 때는 아무래도 좀 뿌듯하거나 좀 그래도 이번 보도를 통해서 좀 긍정적인 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아무래도 들게 되죠.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좀 변화하는 모습을 봤을 때가 기자로서 가장 뿌듯하지 않을까 정말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양 기자가 좀 취재해보고 싶은 아이템이나 이거 진짜 취재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템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가는 건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조건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게 사실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공권력이 잘못 개입했다. 어떤 나쁜 사람이 무언가를 했다. 제도가 잘못돼 있어서 억울함을 당했다. 그리고 가끔은 실제로 정말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이분은 억울한 일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결국은 기자가 해야 되는 일이 매우 다양하게 있겠지만 지금 제가 해야 하는 일은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억울함을 알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억울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을까 라는 걸 고민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억울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시민분들이 있으면 빠르게 달려갈 생각입니다. 네.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의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자가 계속 되기를 저도 응원하겠고요. 앞으로 대전지국에서의 활약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평가원 고디입니다. 지난해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그 여파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전쟁의 끝이 오기를 바랍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과거와 현재의 전쟁과 관련된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를 통해서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변화되고 있는 전쟁의 모습을 알아보고 미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혁신에 대한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생소할 수 있는 군사혁신에 대한 간단한 정의가 소개되었는데요. 군사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이 밖에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전쟁과 군사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왔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군사혁신을 설명하기 위해 미디어를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되어 온 기술 결정론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쟁의 양상이 변화된 역사적 사실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역사가 진행되면서 변화되어 온 전쟁과 전쟁 무기의 변화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돌도끼 등 간단한 도구로 전쟁을 수행하던 도구의 시대, 산업혁명으로 전차와 항공기가 등장한 기계의 시대, 정보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의 시대, 전투 로봇의 자동화의 시대까지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변화되는 전쟁의 변화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영상이 더해져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군사혁신의 주요 사례로 다양한 역사의 일부가 소개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무선의 화약이나 조선시대에 개발되었다는 기뢰와 지뢰, 화차 등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사례에 이르기까지 군사혁신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국방의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을 포함한 새로운 영역을 도입한 국방혁신 4.0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추진의 배경으로 미국의 단일 패권국 지위 상실의 우려나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체계와 전술 교리의 발전 필요성까지 현재 우리 국방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빠르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드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관련된 내용도 알 수 있었는데요. 신기술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을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고 있는 드론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사혁신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천궁2나 패트리엇3를 비롯한 다양한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방 체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형 삼축 체계나 대량 응징 보복과 같은 전술 체계에 대한 소개, 벙커버스터나 스텔스기를 활용한 정밀 폭격, 지상전을 주도하는 육군의 아미타이거 계획까지 현재 우리나라의 군대가 지향하고 있는 다양한 군사혁신의 모습을 자료화면과 전문가의 의견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는 무서운 것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며 현재 우리의 국방력을 높이고 다른 국가의 전략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이 다양한 시각으로 전쟁에 대한 객관적인 시야를 만드는데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또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